6월 20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주택 지표는 혼조세를 보였지만 이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가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오랜만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스페인의 국채금리 상승과 경제지표 부진 등이 겹쳤지만 역으로 글로벌 부양 기대감은 커졌기 때문인데요. 영국과 독일, 프랑스 모두 1%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날보다 76센트 오른 배럴당 84달러 3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페인이 12개월과 18개월 국채 30억 3,900원 유로어치를 성공적으로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국채 입찰 금리는 2%포인트 상승하며 스페인 국채 위험이 커졌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리스 총선 이후 연립정부 구성 논의를 이끌고 있는 신민당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오전 연정 성립 여부를 발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3당인 사회당 또한 오늘 오전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민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최대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글로벌 부양 기대감이 커진 덕분인데요. 스페인의 국채 입찰에서 목표한 물량은 성공적으로 발행했지만 국채 금리가 올랐다는 것이 다시 한번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내주는 재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FOMC에서 추가 부양책을 펼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한 바 있는데요.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월가 분위기 전해드리고 또 멕시코에서 마감된 G20 정상회담의 결과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인백스 투자전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스 2차 총선이 잘 마무리가 됐고 이제 남아있는 과제는 그리스가 과연 빠른 시일 내에 연정 구성을 마무리하느냐일 텐데 이 그리스 연정 구성 윤곽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빠르면 내일 앵커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오전 중에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현재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민주당은 사회당과 민주좌파를 규합하는 새 정당 간의 연정이 가능할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일 정도에 현재 발표가 예정돼 있다라고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총리는 제1당인 신민주당의 안토니스 사마라스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연정 구성을 위해 막판 총리직을 양보할 수 있는 부분도 현재 변수로는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신민주당은 129석을 확보했고요. 사회당이 33석을 확보한 수치로 볼 때 민주좌파가 추가적으로 17석을 더해서 현재 과반인 151석보다는 여유가 있는 179석을 연정에서 확보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고요. 특히 민주좌파의 포티스 쿠벨리스 대표는 거국 연정에 적극적으로 현재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서 연정의 성사 가능성이 상당히 현재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연정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자 그리스에서 예금자 인출 사태, 뱅크런이 점차적으로 현재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안정된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가 하면 EU가 그리스 구제금융체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메르켈 총리가 특별히 어떤 안건을 내놓지 않자 EU가 적극적으로 현재 유로존 해법의 안건이라든지 내용을 현재 개진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EU가 그리스에 대해서도 구제금융의 세부 내용,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흘렸는데요. 어제 EU가 아일랜드의 구제자금 상환 기간을 종전 15년에서 30년으로 연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검토가 나온 하루 만에 그리스에 대한 긴축 재협상에 대한 내용도 현재 좀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EU는 현재 아직 확정된 안이 나온 것이 아니고 이 내용에 대해서 22일 열릴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와 이달 말쯤에 EU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EU는 IMF와 ECB, 이른바 트로이카를 통합해서 그리스의 기존 긴축안을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협상할 그런 흐름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G20 회담에 떠나기 앞서 메르켈 총리가 그리스의 구제금융 조건에 대한 재협상은 없다라고 다시 못을 박는 등 현재 독일과의 이견 절충이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소식으로는 유로화 안정기구 7월 1일 날 출범할 ESM이 직접 회원국의 국채 매입도 참여할 것을 EU가 종용하고 있어서 현재 독일의 입장, 특히 메르켈 총리의 입장이 현재 궁금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독일의 반대가 심한데 과연 EU와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본다면 네. 이제 독일을 얼마나 이제 EU 쪽에서 설득을 잘 할 수 있느냐가 현재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EU의 집행위원장인 바우주 위원장이나 현재 그 몬티 총리, 그 다음에 올랑드 대통령 이런 쪽이 이제 성장론과 최근의 안건들을 이끌고 있다는 측면에서 독일이 좀 뒤쪽으로 물러나고 현재 위기의 해법을 프랑스와 이탈리아 그리고 EU 쪽의 집행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모양새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그리스의 긴축 해법 이런 부분의 재협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장과 관련된 뱅킹 유니언, 그 다음에 이런 그 내용들에 대한 그 절차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달여 정도는 충분히 수기가 돼야 그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현재 회의 분위기는 판단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멕시코에서 진행된 이 G20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유럽 방어를 위한 모든 정책을 취할 것이다라고 이런 합의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오갔는지 정리해보죠. 네, 독일의 막판 메르켈 총리의 반대로 인해서 뱅킹 유니언이라는 명칭은 쓰지는 않았지만 이 은행 동맹을 적극적으로 좀 그 구성을 하자 이런 쪽에 G20 회담에 로스카보스 선언이 채택이 됐습니다. 이 뱅킹 유니언은 은행 예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예금을 보장하는 상설 관리 기구를 통해서 은행의 감독 권한을 이 정부에서 일부 이제 상설 기구로 넘긴다는 이런 흐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켈 총리는 구제금융의 협상, 그다음에 은행 동맹 이런 부분도 재정 통합이 이루어지는 전제가 깔리지 않는다면 현재 반대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IMF가 이 G20 회담에서 소량의 재원충원 문제 이런 부분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4,300억 달러의 확충이 나왔었는데요. 이보다 260억 달러가 늘어난 4,560억 달러로 재원충원이 됐습니다만 미국은 여전히 재원충원에 거부를 했다는 측면에서 과반의 성과에 그쳤습니다. 현재 재원충원에 추가적으로 출연을 약속한 국가들은 중국과 브라질, 인도, 그다음에 러시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현재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브릭스 국가들이 많이 포함이 됐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도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7%를 웃돌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이 스페인의 국채 입찰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여전히 1년물 국채 금리도 올랐다라는 점이 좀 우려스럽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또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연일 현재 계속 불안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응찰률은 좋았지만 국채 수익률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그대로 현재 유럽 국채 시장에서 남아 있는데요. 오늘 1년 만기 국채와 1년 6개월 만기 국채를 약 30억 유로 정도를 현재 조달을 했습니다만 1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5%를 터치했고 1년 6개월물도 5.1%까지 오르는 등 종전보다 2% 올라가는 좋지 않은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이 수익률 수치는 9년 만에 현재 좋지 않은 최고 수준까지 오른 그런 흐름인데요. 10년 만기 지표는 현재 스페인 국채 수익률이 7%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계속 현재 불안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28일과 29일 브뤼셀에서 열릴 EU 정상회담에서는 현재 그리스 문제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기 때문에 스페인의 구제금융, 전면 구제금융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방화벽을
또 다시 마련할 것인가가 가장 큰 화두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그 독일이 반대를 하고 있는 은행 동맹 문제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윤곽, 진척 사항 등이 현재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일본의 이 소비세 인상 표결 처리가 임박했다고 하죠. 당 균열이 임박했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일본적 소식도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이 소비세 인상안은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가끔 그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G20 회담이 끝나고 나서 가장 지금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노다 총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의회 회기가 21일 내일 끝나기 때문에 당초 관측으로는 G20 회담 전에 의회 표결을 붙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것이 여의치 않자 오늘이나 내일 의회 회기 막판에 이 내용을 현재 붙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분위기로는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협조를 얻어서 이른바 중의원 하원에서 과반 의석인 240표 이상을 현재 통과시킨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당인 민주당 내의 오자파의 반대가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분당 흐름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의 리스크 요인도 현재 안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이런 부분이 거칠게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 소비세 인상안 이런 부분이 무난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중의원, 이른바 이제 하원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표결이 과반 의석을 무난하게 통과할 경우 참여연인 상원에서도 과반인 242석 중 자민당과 공명당인 야당이 100석 이상을 현재 차지하고 있어서 과반을 무난하게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과반을 통과할 수 있는 의회 표결은 현재 무난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리스크 요인은 이로 인해서 현재 여당이 분당 사태까지 치달을 수 있는 국회 해산까지 갈 것인가 이런 것이 노다 총리의 가장 큰 현재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덧붙여서 내일이면은 미국 FOMC 회의 결과도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을 텐데요. 미리 한번 좀 예상을 해보신다면 어떤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보는 게 좋을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역시 이제 바클레이즈나 또한 이제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장기급제의 그 금리를 낮춰줌으로써 기업들이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투자나 자본 조달 이런 여건을 현재 조금 더 여유스럽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흐름인데요. 현재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뭔가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이것이 이제 이상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추가적으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연장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 시장에서는 매우 높은데요. 그렇지만 양적 완화 카드는 1분기 내지 2분기 정도 미국의 경기 상황을 추가적으로 좀 더 볼 수 있다는 그런 숙제가 남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미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이 원하는 카드를 현재 버냉키 의장이 꺼내줄지 현재 미국 시장이 이런 부분에 가장 고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내일 FOMC 회의 결과를 한번 자세하게 더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글로벌 핫이슈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 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는데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올랐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전해지면서 간밤 뉴욕 증시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과연 오늘 국내 증시 어떤 영향을 보일지 이상로 전문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우 증시 한번 보시면 FOMC 정례회의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오르는 시장 자체는 기대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한번 내용을 보시면 어떤 그럼 FOMC 회의를 통해서 어떤 일이 나올 것인가 그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본다면 지금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 대한 예측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잠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장기 국채를 사들이고 단기 국채를 판다는 뜻에서 이제 트위스트가 되겠죠. 그러면 그건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반면에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돈, 단기적인 국채 같은 경우에는 팔겠다. 그래서 기업에 일단은 투자를 촉진시키는 의미가 있죠. 일단은 장기 금리 자체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가계의 주택 매입에 대한 적극성을 띠면서 이제 내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를 보이겠다. 그래서 이제 양적 완화 카드가 이제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이라면 일단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이다. 그렇게 보시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효과 자체는 전에도 그랬겠지만 별로 그렇게 큰 효과가 나타내지 못했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증시를 한번 생각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실망 매물도 나올 수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어제 외국인이 일단 매수를 했는데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을 정리를 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끌고 갈지 지금은 조금 바라보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포지션 자체가 기관에서는 정해지지 않는 바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어제도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좀 지켜보시자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미국 증시가 연이틀 계속적으로 오르는 모습 자체가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조금 작용할 것이라고 한번 살펴보시고,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회의 결과를 한번 주목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중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여기서 늘리지 마시자. 그래서 40% 주식 비중 유지하시고 좀 이따 회의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주식 비중을 좀 더 늘리는 전략으로 대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전하게 가는 게 제일 좋겠죠. 예. 근데 앞서 이판 버네키 의장이 부양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 시장의 관심은 어떤 형태 부양책이 나올 것인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추가 양적 완화보다는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하는 쪽에 더 무게를 싣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 양적 완화를 하게 될 경우에 지금 시장 자체 분위기가 일단은 통화가 자체가 별로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통화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유동성을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업의 투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매입이나 이런 쪽의 방향을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그리고 이달 만에 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마감 기한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장 방안이 가장 높은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어제장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국내 증시는 혼조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7%를 웃돌자 그 불안감이 국내 증시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됐는데 이 개인과 기관의 매도는 나왔지만 외국인과도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죠. 어제장 정리는 김정훈 대리님께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매수 김정훈입니다. 예, 어제 제가 코스피 시장과 이제 코스닥 시장의 시황 및 수급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 시장에서 3,800억 원 정도의 외국인 순매수세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월요일 시장에 이어서 전일 역시 1,850억 원의 외국인 순매수세로 인해 코스피 시장은 약 0.06포인트 1,891.77포인트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수급 상황에서 외국인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반해 개인의 경우는 월요일 장에서 3,800억 원의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이어서 전일 같은 경우도 1,680억 원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지금 외국인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경우는 전일장에 35억 원의 매도가 나오면서 기관은 아직도 방향성에 베팅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하루하루 나오는 그러한 이벤트에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 동향을 제가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은 운수 장비 등을 동반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또 그리고 전자
전기전자에 대한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외국인에 반해 전기전자는 순매도가 나왔고 지금 많이 빠져 있는 화학업종에 대한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이제 개인의 한 170억 원 정도의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2억 그리고 80억 가량을 매수함으로써 3.1포인트 상승한 0.65% 상승한 478.36포인트로 끝이 났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외국인의 수급만 보더라도 외국인은 전기전자를 순매수했고 또 기관은 반대로 전기전자 업종 순매도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업종별로 한번 흐름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종이 좀 강했고 약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그리고 이제 전일 코스닥 시장의 이제 업종별로 보면 이제 음식료 그리고 운수 창고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운수 창고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이나 기관이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이제 운수 장비 업종도 상승했는데요. 이제 개별적으로 봤을 때 음식료업에서 이제 개별 종목에서 오뚜기가 3.4%의 상승, 그리고 CJ 제당이 3.24%, 오리온이 1.48%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이제 상승 이유를 봤을 때는 이제 국내 제품 판매 단가의 인상과 더불어 그리고 중국 내수 부양의 수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운수 장비 쪽으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이루어졌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지금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실적은 결국에는 운수 장비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 운수 장비 경우에는 13일부터 19일까지 지금 꾸준한 동반 순매수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현대차의 경우는 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2%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어제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게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이제 OCI나 몽진에너지나 장중에 강한 시세를 나타냈거든요. 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정부의 태양광 산업 지원 방침에 대한 그런 기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반면에 이제 스페인 국채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어제 같은 경우는 금융주, 특히 은행주가 가장 큰 좀 두드러진 약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는 스페인의 불안감이 이어지면서 특히 금융주, 은행 업종이 약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운수 장비 업종은 유독 강했던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의 업종별 흐름도 궁금한데요. 코스닥 쪽에서는 어떤 업종이 좀 강했습니까? 예, 코스닥 경우에는 어제 두드러지게 엔터테인먼트 관련한 주식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제 그 이유가 음원 단가가 이제 인상이 앞으로 된다. 그리고 네. 이제 새로운 가수들의 앨범이 많이 나오면서 수요 증가가 됨으로써 음원 유통 환경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M의 경우 6.19%, 그리고 YG의 경우는 8%, 로엔의 경우는 13.8%로 이제 급등을 했는데 특히 이 세 종목 중에서 저는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SM 엔터테인먼트와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관에서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예전에는 엔터테인먼트 주는 K-팝 열풍 등 이런 테마성의 이제 재료가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이제 2분기 실적을 보시면 알 겁니다. SM의 경우는 전분기 대비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엔터테인먼트 쪽에 꾸준한 이제 매수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는 ELK가 이제 신규 고객 확보로 인해서 그냥 하반기에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있을 거다라는 정도의 재료로 8% 정도의 급등이 있었고, 다음의 경우는 모바일 수익성 개선 전망에 5.67%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세 종목으로 보시면 이제 컴투스나 조이맥스 그리고 위메이드 등 이제 모바일 게임 업종과 그리고 캐주얼 게임이라고 하죠. 이제 조금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만드는 그런 업체들의 약세를 나타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큰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지금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그동안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예, 그렇죠. 예. 최근에 좀 단기간에 주가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차익 매물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김정훈 대리님과 함께 어제장에서도 거래소 시장에서 어떤 업종이 강했고 약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상로 전문위원님께 또 질문을 드릴 텐데, 그렇다면 어제장에서 어떤 특징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뭐 전체적인 큰 틀을 한번 보신다면요. 일단 금융주의 하락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페인 국채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작용을 했다고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 일단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 게
일단 일본 정부에 대해서 지금 태양광 산업 지원 기대감 속에 지금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에너지 관련 업종이 좀 많이 올랐었죠. 그런 부분이 어제도 강하게 작용하면서 일본에서도 그런 소식이 듣기면서 OCI라든지 아니면 오성 LST 그리고 TCK, AP 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태양광뿐만 아니라 아몰레드 관련주로도 유명하죠. 그런 부분이 강한 상승을 뒷받침하였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정치인 테마주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치인 테마주 한번 보시면 일단은 지금 금감원의 경고가 뭐 4월 달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금감원에서 분석한 자료로 의하면 지금 평균 47% 고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뭐 일단 뭐 테마주라는 것 자체가 일단 대부분 다 고평가가 되어서 출발하고 그리고 상승을 하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은 당연히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어느 정도의 낙폭 자체는 커진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폭을 키워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치인 테마주 조심하자 말씀드리겠고 얼마 전에 문재인 사장이 발표를 했었죠.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들 제약이라든지 우리들 생명과 같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대선 출마 선언보다는 지금 시장 자체의 분위기 자체가 정치인 테마주를 조심하자. 그리고 금감원에서도 어느 정도의 분석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은 좀 조심해서 들어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일단 수익이 나오면 가장 좋은 거죠. 하지만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비중 자체를 사시더라도 5%에서 10% 내외로 약간 그냥 사시는 방향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또 거래소 시장에서 어제 외국인과 기관들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매매 동향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예.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일 이제 외국인의 경우는 전기전자와 운수창고 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몰려 있고 기간은 화학업종 외에는 전기전자의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외국인의 지금 상위 5종목을 보시면 1위가 지금 370억 원대의 현대차가 매수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삼성전자가 360억 원대, 그리고 현대모비스, LG전자가 각각 250억 원대, 그리고 192억 원대의 지금 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63억 원대의 매수세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외국인의 경우는 2분기 실적은 어디서 나느냐라고 봤을 때는 운수장비 업종 그리고 전기전자 쪽으로 지금 외국인은 이제 베팅을 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기관의 경우는 이제 OCI에서 한 300억 원대의 매수세가 있었거든요. 네. 이게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제 전일에 태양광 관련해서 이제 좋은 소식이 나오니까 기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조금 하루하루 이벤트에 조금 반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 최근에 이제 넥슨에서 김종주 회장이 지분 인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임원 감축이 지금 있는 현재 체질 개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39억 원 정도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아차의 경우 110억 원대의 매수가 있었고, 현대차, 만도 결국 기관 역시 운수 장비 업종에서 이제 각각 88억 그리고 85억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이어서 매도 업종도 같이 말씀해 주시죠. 예. 매도를 좀 보시면 좀 특이한 게 외국인의 경우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어제 현대차였거든요. 370억 원 가량에. 근데 또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기아차입니다. 같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아차야 매도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2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기아차보다 현대차 쪽에 더욱더 큰 실적 개선이 있을 거라는 게 이제 조금 반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백화점에서 90억 원대의 매도가 있었고, 이제 KB금융, 이제 어제 금융 불안이었죠. 위기 자체가 지금 스페인 국채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리고 KB금융에서 80억 원대의 매도, 그리고 기관과는 달리 OCI에서 55억 원대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우조선해양에서도 50억 원대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좀 많은 매도량이 나왔는데 LG전자, 이제 기관은 지금 전기전자에 대한 어제는 이제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LG전자에서 350억 원대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위 세 종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LG전자, 삼성전자, 삼성전기입니다. 지금 전기전자 쪽에서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190억 원대의 매도세, 그리고 삼성전기에서 130억 원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 삼성테크인에서 약 100억 원대, 그리고 79억 원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조금씩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같은 업종 내에서도 종목의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상로 전문위원님과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또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았는지 매매 동향 짚어봐드리죠. 네, 외국인 순매수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 AP 시스템이라든지 덕산아이메탈, 그리고 SM, 실리콘웍스, 한국토이신탁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특징을 여기서 한번 꼬집어 보자면, 일단 특징 자체가 일단 IT 부품 쪽에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한번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AP 시스템이나 덕산아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입지가 확보된 종목들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시장에 대한 입지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 OLED 그리고 아몰레드 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만큼 일단은 갤럭시 S3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을 작용을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일단 순매도 종목을 한번 보시면 일단 또 태광이나 파트로 그리고 시젠 같은 종목들이 있겠죠. 이런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서 일단 외국인 매도하는 데는 무조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인지 아니면 긴 흐름 자체가 하락 패턴인지 한번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기간 순매수 종목 보시면 엔터 관련주 쪽으로 많이 들어왔죠.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자 말씀드리겠고, 성우하이텍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14,200원이 지지가 나오면 그때는 좀 더 들고 가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4,200원짜리를 강하게 돌파를 하고 갖는 모습이고요. 13,500원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상승 추세 여전하다. 그렇게 보시고 베팅을 좀 길게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와 어제장, 오늘장 함께 했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를 빠뜨렸는데요. 앞으로 수요일 시간은 메리츠증권 김정훈 대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이슈가 됐던 종목들 찾아보고 자세한 매매 전략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이슈가 됐던 종목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주시죠. 예, 먼저 이제 SK 하이닉스가 어제 이제 세미텍이라는 기업을 인수한다는 그런 뉴스가 좀 나왔었는데요. 네. 후공정 업체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인수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좀 뉴스가 나왔는데 랜드 플래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의 컨트롤러 업체인 랜드사를 인수한다는 이러한 부분도 본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러한 뉴스도 좀 아침에 좀 나온 상태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러한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좀 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하이닉스의 주가의 흐름은 좀 4월 달부터 해서 3월 달에 고점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 최근에 좀 큰 폭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은 이제 바로 엘피다 매각 지연 부분이라든가 또 아이폰 5의 출시 지연 이런 부분, 그리고 채권단의 오버행 이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최근에 좀 큰 폭의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 하나하나 좀 어느 정도 해결돼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보여지고, 얼마 전에 이제 6월 15일 날이죠. 우리은행이 이제 보유한 그런 986만 주 지분을 매각이 됐죠. 한상 블록딜을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또 오버행 이슈 부분도 단기적인 리스크도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디램 가격의 어떤 하락 부분,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2분기 실적은 좀 부진했지만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좀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좀 주가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좀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러한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PC 디램 가격 상승이라든가 또 모바일 디램 공급 부족을 좀 감안했을 때 오히려 이제 최근에 주가가 약세가 나타나고 있을 때 이러한 시기는 오히려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수나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23,500원에서 23,8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 손절가는
전 저점이 있는 22,0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 모멘텀 이러한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SK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다른 이슈가 됐던 종목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LG 이노텍 이런 종목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어제 이제 뭐 기관의 수급의 어떤 상위 종목들을 보면 SM이라든가 다음 그리고 YG엔터, 성우하이텍 그리고 서울반도체 이런 상위 종목들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는데 그러한 종목들은 다 좀 어제 이제 SM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다음도 며칠 전에 좀 말씀드렸었고 종목들이 다 좀 관심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들인데 다들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이제 서울반도체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상당히 이제 이 종목 또한 기관들의 매수가 좀 집중이 된 그러한 모습인데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잡은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 종합 LED 업체로 보시면 되겠죠. 동사에서 뭐 주요 제품이 LED 같은 경우는 뭐 고휘도라든가 또 화이트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가격도 좀 어느 정도는 조금 하락 추세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싸지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동통신이라든가 또 옥내 전광판이라든가 자동차 조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응용 분야가 빠르게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LED 뭐 업황이 좋다 이렇게까지는 좀 말하기 좀 어려운 상태지만 점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LED 업황 쪽은 좀 호황을 맞아가고 있고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어떤 에너지 효율 정책과 환경 정책이 좀 맞물려 가면서 LED 조명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좀 서울반도체는 정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직화형 LED TV 백라이트 릴리에 관한 그러한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직화형 LED TV라는 부분이 이제 LCD 후면에 바로 이제 LED를 바로 배치를 해서 정면으로 빛을 보내는 방식인데요. 이러한 부분이 좀 가격적인 부분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화질 부분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 그 기술을 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사가 이러한 시장이 본격화되면서 더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이러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저점에 대한 어떤 신뢰도 부분은 어제 기관의 어떤 강한 매수세, 투신과 기금에서 상당히 좀 강한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신뢰를 좀 해보고 동종목을 좀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 해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차트를 보시면서 매수가를 말씀을 드리면 22,300원에서 22,600원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25,500원, 손절가는 2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시장 대비 상당히 강했던 종목인데요. 4% 올랐던 서울반도체 오늘도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이슈는 또 어떤 종목입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어제 또 강했던 종목들을 보면 바로 이제 코스닥에서 AM/OLED 관련 그런 장비 소재 업체들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AP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강했었고 또 네. 관련해서 덕산하이메탈이라는 종목도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은데 덕산하이메탈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AM/OLED 소재 기업 그리고 이제 솔더볼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 바로 이제 삼성전자의 AM/OLED 패널을 공급하는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죠. 이쪽에다가 AM/OLED 소재를 공급을 하는 그런 업체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실적도 그런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한 30% 이상이 되는 아주 우량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그런 그 납품하는 그런 구조를 봤을 때 삼성전자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좀 좋지 못했던 부분은 전반적으로 AM/OLED 그 관련 종목들이 어떤 수급적인 부분이나 이런 뭐 시장에서 아직까지 또 좀 약간 관심이 조금 잊혀지면서 어느 정도 주가의 흐름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질 때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가의 동종목이 좀 주가의 흐름이 좀 좋지 못했던 부분은 뭐 애플의 어떤 구매선 다각화로 인해서 물량 차질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좀 하락이라기보다는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2분기 때 어떤 삼성전자의 갤럭시 S3 출시와 관련해서 동사 유기재료 수요의 큰 폭 성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주가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 이제 아이폰 5가 출시됨에 따라서 필수 목표이죠. 아까 말씀드린 솔더볼 이런 부분 물량 증가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더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국내 시장에서 한 70% 이상 점유를 하고 있고 세계 시장에서도 10% 이상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주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전일에 좀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24,000원에서 전일 종가였던 24,850원 그리고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3,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슈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증시의 왜곡 세력으로 꼽히는 게 바로 정치인 테마 종목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감독당국이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고 나섰다고요. 예, 금융감독원이 정치인 테마주에 대한 불공정 거래 조사 범위를 기존 작전 세력에서 해당 회사 최대 주주나 임직원까지 확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정치 테마 종목으로 분류된 일부 상장회사 최대주주 등을 대상으로 집중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주가가 치솟는 틈을 이용해 차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작전 세력과 연계하거나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가 조사 대상입니다. 이는 정치 테마 종목으로 분류된 일부 상장회사 대주주 등이 주가 급등 시기를 틈타 주식을 파는 과정에서 시세 조정 불공정 거래에 관여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 투자자는 외면한 채 이석 챙기기에만 급급했던 만큼 더 많은 차익을 얻고자 작전 세력과 결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집중 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부터 5월까지 정치 테마주가 치솟는 과정에서 총 64개 종목의 대주주 등 202명이 주식을 팔았는데요. 매도 주식은 1억 2,972만 주로 매도 금액만도 6,406억 원가량에 이릅니다. 이 중 100억 원 이상의 보유 주식을 판 곳도 17개사에 달하는데요. 특히 이들 테마 종목 가운데 14개사는 주가 급등에 대한 한국거래소 조회 공시 요구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밝힌 뒤 최대 등이 주식을 팔아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경기 불황이 계속되고 있죠. 성수기가 도래한 에어컨 등 대형 가전 제품 판매장에도 소비자들의 발길이 또 끊겼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예, 극심한 경기 불황이 내구재 판매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성수기를 맞은 에어컨이나 대형 TV 등 대형 가전 제품이 부진의 늪에 판매가 부진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유로 2012 런던 올림픽 등 6월에서 7월 여름 스포츠 행사를 통한 특수를 기대했던 TV와 여름 성수기에 접어든 에어컨 등 대형 가전 판매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마트의 경우 이달 1일에서 17일 TV 판매는 지난해보다 0.4% 늘어난 데 그쳤고 에어컨 판매는 57.9%나 급감했습니다. 홈플러스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에어컨 판매는 40% 줄었고 TV 판매 역시 7% 감소했습니다. 대형 가전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급감하면서 매년 여름 대대적인 가전 특판 행사도 이제는 거의 사라진 상황인데요. 현수막이나 대형 표지판을 내건 곳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네. 고령화, 이제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죠. 그만큼 국내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뜻일 텐데 이에 따라 오는 2045년 국내 평균 연령이 50세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시가 됐다고요. 예, 한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오는 2045년에는 전체 인구의 평균 연령이 50세에 이르면서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잠재 성장률 역시 2%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제금융센터가 분석한 영국 투자은행 로열뱅크 오브 스코틀랜드의 인구 고령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부터 인구의 감속 속도가 유럽, 일본보다 빨라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연령은 최근 미국을 넘어섰으며 2020년에는 유럽을 앞질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특히 2045년에는 평균 연령이 50세로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를 15에서 64세 노동인구로 나눈 값신 노년 부양비는 2020년까지 10년 동안 약 15%포인트씩 증가해 2039년에는 고령자 수가 노동인구를 웃돌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보고서는 이런 추세라면 2050년에는 한 명의 노동인구가 1.65 명의 고령자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2011년 4.2%에서 2023년에는 3.1%로 하락하고 그 이후에는 둔화세가 다소 약화돼 2050년에는 2.5%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할인 쿠폰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할인 쿠폰을 쓰더라도 조금 주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오픈마켓인 옥션, G마켓, 11번가에서 할인 쿠폰을 미끼로 3년간 1,300만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개인정보 수집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숨기고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열심히 커뮤니케이션즈에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이를 홈페이지에 5일간 올리도록 공포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 업체는 2009년부터 작년까지 개인정보 1,141만여 건을 동양성명에 건당 3,000원씩 받고 팔아넘겼는데요. 라이나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넘겼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